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축제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 등에게 회유나 협박을 할 가능성까지 있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년 동안 다스 의혹을 포함한 각종 비리를 은폐해왔다고 판단하고 이런 은폐 작업이 없었으면 대통령 이명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2일로 예고된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30분여 뒤 이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검찰 소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전 대통령 측이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건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던 지난 1월 입장 발표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검찰이 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라는 어제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최근 MB진영 내부에선 정치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대응을 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김윤옥 여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치적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먼저 결정해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 앞에 이선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별도 브리핑은 없이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자택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곳 논현동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외부 일정 없이 자택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대치동 사무실에 불만 켜놓은 채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은 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참모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곳 논현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 비서관과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 등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2시간가량 머무르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이어서 점심 식사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최측근들 사이에서는 심사에 충실히 응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전 대통령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1월 기자회견 당시에만 해도 모든 것은 나한테 물으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는 이 측근들 사이에서는 법리 대응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 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이 확대되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사태를 풀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싸움으로 가겠다고 한 만큼 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논현동 집 앞을 지키고 있는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심사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소환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구속을 결론 내린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 전략을 검찰에서 최소한으로 노출하고 이 법정에서 정면 대결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 나오면 내일 원래 10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인데요. 만약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검찰과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심사를 진행할지는 이 법원이 결정하는 건데요.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데 변호인단만 출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변호인 신문이 아니라 피의자 신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법원 입장에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심리 요청이 온 사안에 대해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결국 변호인단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각종 자료, 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내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모레입니다. 모레죠. 근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에는 어디에서 대기를 하는 겁니까? 역시 법원이 어떠한 형태로 신문을 진행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이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자택을 대기 장소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법원에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심사 시간은 줄어들 전망인데요.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이 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일 밤에 결정될지 아니면 심사가 좀 더 길어져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문 시간이 줄기 때문에 당일 밤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뉴스룸이 취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핵심 이유가 바로 조직적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검사와 피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4월 총선에서 다스 자금을 동원해 리서치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은 리서치 회사 대표와 형 이상은 씨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습니다. 형 이상은 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 관심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다스 돈으로 비용을 냈다고 말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2007년 말 BBK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 같은 허위 진술 작업이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집사로 통한 김백준 씨, 처남 김재정 씨 등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다스의 주인은 김재정, 이상은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는 등의 위증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특검 수사에 대비해 검사와 피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스 임직원들에겐 별도로 말 맞추기 교육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 차명 계좌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을 낚시터로 도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조사 내용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돈다발을 수수하는가 하면 명품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뒤탈이 없도록 뇌물을 준 기업인의 신상까지 미리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가을 청와대 인근의 한적한 도로에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앞에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사업가였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창문을 내려 김 전 기획관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넨 뒤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평범한 검은 비닐봉지로 보였지만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4억 원을 제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넬 때 등장한 건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241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안에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넣어 이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에게 전달했고 큰딸 주연 씨를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건네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이뤄진 금품 수수는 뇌물 제공자를 선별할 땐 더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손병문 ABC 상사 회장이 2007년 12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뇌물 제공 의사를 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받아도 탈이 안 날 사람인지 파악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전경련 임원에게 성향 등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감추려 한 것은 다스 비리와 관련한 증거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민감한 문건들을 무더기로 찾아냈습니다. 문건엔 진보 성향의 명진 스님을 사찰하거나 광범위한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내부의 좌편향 인사들에 대한 조치 방안, 명진 스님의 막가파식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에서 검찰이 찾아낸 3,400여 개의 문건 중 일부입니다. 작성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던 문건들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부가 여론장악에 나선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방송사 보도제작본부장 교체와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살펴보라는 문건 등도 나온 겁니다. 경찰청이 작성한 문건 중엔 온오프라인 상의 좌파를 무력화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건만 빼돌렸다며 나중에 공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단 한 건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문건 입수 과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 앞으로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저희들이 입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속영장엔 다스의 설립 배경, 비자금 조성 경위까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로 밝혀진 다스 의혹의 전모가 담겨 있습니다. 예. 먼저 설립 경위인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은 1985년경에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고대 동문이었던 정세영 현대차 회장으로 붙어서 현대차 물량을 독점 수주하는 하청업체를 설립하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이때 설립 실무는 당시 현대건설에 재직 중이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맡겼는데요. 이후에 현대차 사장이 그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직접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선택이 된 게 지금의 자동차 시트 관련 품목입니다. 예. 또 현대차는 기술을 넘겨줄 업체로 일본의 후지기공을 추천해주기까지 소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그때도 뭡니까 이게 특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 전 대통령이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1987년도에 그 현대건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예. 후지기공과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요. 이게 다스의 전신입니다. 예. 그런데 현대그룹 계열사 회장이 또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그 주주 명부에 자신이 아닌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이었던 처남 김재정 씨를 차명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그러니까 차명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고서는 실제로는 초기 설립 자본금 중에서 자신의 몫인 3억 9,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개인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다스가 시작부터 이 전 대통령 소유였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스의 비자금 횡령 부분인데 비자금은 왜 만들었습니까? 다스가 1990년대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경영 성과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 돈을 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현대차가 납품 단가를 낮추자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성과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또 차명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수익금을 그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돌려서 개인 용도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이번에 조사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영장 내용에 보면 비자금 조성하고 관리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다스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1994년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에게 분식 회계를 해서 남는 수익금을 비자금으로 만들고 이 돈을 처남 김재정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해마다 다스 비자금 총액을 보고를 받았고요. 또 비자금 액수가 빠진 거는 없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교차 검증하는 등 치밀하게 챙겼습니다. 예. 이후에 현대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06년 3월에 이제 비자금 조성이 중단이 됐는데 이때까지 12년 넘게 33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이게 하여간 영장 내용만 보자면 이거 뭐 딴 데 가서 물어봐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건 다 지금 거짓말이 되는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다스 횡령금이 그것으로 그쳤느냐 아니면 더 있느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표적인 게 다스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시간들을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199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796번에 걸쳐서 사용이 됐습니다. 예. 리조트와 백화점, 의류 매장 또 미용실 등에서 사용이 됐는데 개인 용도군요. 예, 모두 4억 원어치를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2007년 같은 경우에는요.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스 차명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그리고 박근혜 캠프 관계자들을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고소한 뒤에도 7월 12일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윤옥 여사도 여기 뭐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집중 보도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장에 나타난 삼성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가장 형량이 높은 죄는 바로 뇌물수수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은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소송 비용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이죠. 검찰은 소송비 대납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바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3월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국내 1위 재벌인 삼성의 오너 부자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모두 뇌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의 지속적인 승인 아래 이루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2007년 9월에서 10월께 에이킨건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대납과 관련한 제안을 받고 이 회장에게 처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유력 대통령 후보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에이킨건프와 가짜 계약을 맺고 매달 12만 5천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억 2천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등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은 모두 585만 달러, 67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오너 등과 관련한 수사나 재판, 그리고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등에서 대통령의 막대한 영향력을 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 정경유착 비리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꽤 여럿 등장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이 그렇고 역시 2009년에 개정된 금산분리완화법이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중요한 법이었죠. 결국 이런 이유로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의혹을 폭로한 시점은 2007년 10월입니다.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로 4조 5천억 원대 차명재산의 실체가 드러났고 2008년 이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통령의 사면 특권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의 대가로 의심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선 세금과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금산분리 완화 법안 역시 2008년부터 추진돼 2009년에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실제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노리고 다스 소송비 지원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지속적인 뇌물을 기대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만난 다스 소송 변호사에게 삼성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계속 도와달라는 뜻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처럼 계속 돈을 지원하겠다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말을 전해 듣고는 밝은 표정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다스 소송을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직후인 2008년 초엔 이전처럼 돈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학수 부회장의 말을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밝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엔 김 변호사를 만나 삼성 측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변호사는 2009년 4월 이 전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오랜만에 뵙게 되어 무척 기뻤고 지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이번 주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이 사건을 무마했던 정두원 전 의원은 저희 JTBC 취재진에게 김 여사 측이 받은 지 2달 만에 명품 가방을 봉투와 함께 돌려주었다면서 자신이 아는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비용 6억 원이 김 여사가 관리해온 불법 자금이란 정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사들인 사저 부지 12억 원의 출처를 쫓고 있었습니다. 12억 원 중 6억 원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소명됐지만 나머지 6억 원의 출처가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불려나온 시형 씨와 이상은 다스 회장은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 회장 자택 벽장 속에 쌓아둔 6억 원을 빌려줬고 사용증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의심했지만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6억 원의 출처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회장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김윤옥 여사가 관리해온 불법 자금이란 겁니다.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뇌물을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 원대 뇌물 중 3억 5천만 원 상당은 2007년과 2008년 사이 서울 가회동 자택을 찾아간 이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사위 이상주 씨를 위한 1,200만 원 상당의 고급 양복도 김 여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관리한 불법 자금의 전체의 규모와 출처를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집권이 유력했던 대선 후보의 부인에게 평소 전혀 알지 못했던 사업가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것 자체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선 전에 공개됐다면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죠. 당시 MB 캠프에서 이 사건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정두원 전 의원입니다. 정 전 의원이 저희 취재진에게 자신이 아는 사건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보도되는 걸 막기 위해 재미사업가 강모 씨에게 각서를 써준 당사자입니다. 정 전 의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캠프 실무자들이 강 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얘기를 듣고 와 보고하기에 설마 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뜻밖에도 받은 게 맞다는 답이 돌아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큰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였다고 했습니다. 이 전무가 묻자 김 여사는 해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은 명품 가운데서도 최고가 브랜드로 꼽히는 에르메스 제품으로 3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돌려줬다는 시점은 받고 나서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정 전 의원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돌려줬는지 물어보니 받은 뒤에 차에 그대로 둬서 잊고 있었다는 대답을 들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말이 엇갈립니다. 가방을 돌려주는 데 관여했던 성공의 신부 김모 씨는 가방 안에 처음부터 현금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가방을 준 쪽에서 현금 3만 달러를 넣어서 줬다고 주장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방에 있던 돈은 어떻게 했냐고 이 전무에게 물었더니 봉투채로 돌려줬더라 하더라면서 이후 현금의 행방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는지 또 돌려준 게 맞는지를 놓고 관련자들마다 말이 달라 결국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이렇게 돌려주었다는 명품 가방의 주인은 재미사업가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한 인물로 알려진 김모 성공의 신부와 함께 파주 영어마을과 같은 사업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비가 틀어지자 김 여사 측의 거액, 즉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명품 가방의 주인은 뉴욕에서 보석성을 하는 이모 씨였습니다. 2007년 서울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때 김모 신부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씨의 한 지인은 이때 김 신부를 통해 파주 영어마을 같은 사업 계획서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이 씨는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돌려보냈다는 가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8개월 만에 이 씨에게 전달됐는데 가방뿐이었습니다. 이 씨의 지인 임모 씨는 캠프로부터 가방을 돌려주고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의 한 매체는 2008년 당시 이 씨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 씨가 김윤옥 측의 사건 무마조로 20억 원을 요구했으며 캠프 측에서 경하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영어마을 로비를 벌이다 틀어지자 20억 원을 요구한 협박 사건으로 치달았다는 겁니다. 평소 이 씨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인물이 또 다른 재미사업가 강모 씨입니다. 정 전 의원이 인쇄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각서를 써준 사업가입니다. 강 씨는 최근까지도 이 씨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강 씨는 취재진에 몇 천만 원 때문에 각서를 받았겠는가, 대선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말해
더 큰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라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나눠서 공개합니다. 사실상 발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인데 첫날인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과 60 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개정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의 이정표가 된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 항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했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기본권을 확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재산권이나 교육권 등 사회권 성격의 권리는 국민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도 신설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또 사용자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꿨고 특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번 청와대 개헌안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개헌으로 아예 검찰 개혁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12조 3항과 16조 등엔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빼겠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에 넣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개헌안이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의 몫입니다. 헌법에서 만약에 검사 영장 청구권이 유지되게 되면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데 삭제되게 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개헌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면 사개특위가 필요 없다며 검찰 영장 청구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의 이성대입니다. 남북이 오늘 윤상 작곡가와 또 북의 현성월 예술단장이 수석 대표로 참여한 판문점 실무 접촉을 열고 우리 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다음 달 초에 2차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평양 공연에는 조용필 씨부터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까지 다양한 장르의 대중 가수들이 참여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측 예술단은 총 160여 명 규모입니다. 오는 31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다음 달 초 2차례 공연을 합니다. 과거 예술단 공연을 진행했던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2005년 조용필 공연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번 예술단은 조용필 외에도 평양 공연 경험이 있는 이선희, 최진희, 윤두현 밴드에 북한 주민에겐 낯선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까지 다양한 대중 가수들이 포함됐습니다. 남북은 공연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지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곡과 우리가 원하는 곡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술단 숙소론 고려호텔이 유력하며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사전 점검단을 파견해 무대 조건과 필요한 설비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여한 스웨덴 외무장관 회담이 끝나자마자 핀란드에서 남북미 3자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북미 양측 전문가들은 이틀 연속 저녁을 같이 하면서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핀란드 외교부가 헬싱키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 관련 회의 참석자를 위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북한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일행과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 등 미국 측 참석자들은 전날에도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비핵화 등 핵심 주제가 본격 거론됐습니다. How to reduce the tension on the peninsula and things like that, denuclearization. 미국은 현직 관료 대신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북측의 입장을 듣고 남측과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핀란드 대화에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탐지할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참여한 외교 이사회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발스트렘 스웨덴 외무장관과 만나 협상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발스트렘 장관은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피해서 일정을 미룬 한미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훈련 기간이 일부 줄었고 미국의 항공모함도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국면인 점을 고려해서 무력 시위 성격의 훈련을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기간은 4주, 지난해 절반 정도지만 핵심인 한미해병대 상륙훈련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실은 미군의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함의 참가가 확정됐고 헬기 48대를 실을 수 있는 본엄 리처드함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 F-35B를 탑재한 상륙함이 한반도로 오는 건 처음입니다. 한미 해병은 스텔스 전투기의 폭격 지원을 받으면서 동해안에 상륙하는 시나리오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오지 않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레이건함은 몇 달째 정비 중이고 열흘 전쯤 베트남 다낭에 기항했던 칼빈스함은 아직 근처 해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스벨트함은 중동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4시간 거리 태평양 괌에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도 이번엔 오지 않습니다. B-1B는 지난해 수차례 한반도에 왔었고 9월엔 NLL 북쪽으로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었지만 대북 압박용 무력 시위 성격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현재 대화 국면인 점을 고려해 무력 시위성 전략무기 동원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병대 상륙작전과 해상 기뢰 제거 작전 등 실질적으로 손발을 맞추는 훈련에 주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만나서 축구팀 훈련을 참관하기도 하고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는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우리 기업이 현지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의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제목이 각각 달려 있습니다. 위수령은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목할 건 시점입니다. 두 문건이 작성된 건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릴 때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였습니다.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 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맥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검토를 한 문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건을 보면 위수령은 물론이고 계엄령 절차와 심지어는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건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국방부 감사관실이 집중 조사 중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지시에 따라 만든 문건엔 제목부터 병력 출동이 등장합니다.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군이 능동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치안 유지 활동 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위수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비해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휴대 범위, 행동 준칙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력 출동의 근거로는 계엄령이 더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뒤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병력 출동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셈입니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JTBC와 통화에서 단순한 개념 정리였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었다며 실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은 민감한 시기에 장관의 지시로 문건 작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한 전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배경과 실제 병력 출동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여기저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피해가 큽니다. 부산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구석찬 기자, 지금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낮 바람에 쓰러진 구조물이 있는 부산 기장의 동부산 관광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너무 거세 제대로 버티고 서 있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쌩쌩 부는 바람 소리에 한 번씩 움찔움찔 하는데 바람에 휩쓸린 모래 알갱이가 제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펄럭거리는 대형 천막이 보이시죠? 길이 60m, 너비 20m짜리 시설인데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풍에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철제 구조물 곳곳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천막도 여기저기 뜯겨나가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지붕 3분의 1가량이 아예 폭삭 내려앉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어제 낮 1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에선 전신주가 도로에 쓰러졌고 바로 옆 3층짜리 상가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파편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음식점들이 정전으로 하루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앞서 8시쯤엔 남구 용호동에서 가로등이 쓰러졌고 강서구 대조동에선 태양광 패널과 전선이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기장군에선 물탱크가 도로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태풍 못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앞에도 막 파편도 막 들어있고 유리. 이렇게 최대 초속 19m의 태풍급 바람이 계속 불면서 오늘 부산에서만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시베리아 고기압과 일본에 걸쳐 있는 저기압이 동해에서 만나면서 두 기단의 온도차로 강풍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모레쯤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기장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는데 또다시 동원될 수 있다.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는 걸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3천억 원을 들여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는 8월까지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팔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지난달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물산 주식 일부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재단에서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재단을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삼성 SDI가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내놓자 삼성생명재단이 3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2천억 원을 들여 300만 주 이상을 샀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삼성생명재단의 삼성물산 지분 매수를 막을 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위는 재벌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이용하는지 전수조사 중입니다.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돈을 쓰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회사인 삼양식품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작년 7월에 자세하게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 오너 일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은 횡령 액수가 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주요 경영진을 출국 금지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의 횡령액이 최대 800억 원대에 이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이른바 위장 회사를 만든 뒤 삼양식품에 라면 원료와 종이박스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배출을 만들거나 실제 납품 과정에서 20에서 30%의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서류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자체 공장이나 생산 시설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삼양식품 공장이나 서울 강남의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주소를 뒀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한두 명이었습니다. 삼양식품 오너 일가에게는 이 회사 임원 월급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이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위장 회사를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오너 일가가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번엔 국내 4위 건설업체 대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가 하면 자녀 입학 선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요구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림산업 본사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대림산업 전 대표 김모 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 넘게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공사 당시 현장 소장이던 백모 씨는 하청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서 접대비 등 모두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 줄 선물로 외제차를 요구해 받기도 했습니다. 대림산업 김 전 대표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사 직원들하고도 뭐 밥 한 끼 먹어야 돼. 그리고 저희가 일개 뭐 중소기업에 좀 대림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대림을 어떻게 안 들을 수? 경찰은 배임 수재 혐의로 현장 소장 백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전 대표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마다 중국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기서 온 것 같은데 증명하기가 어려웠죠. 국내 연구진이 중국 춘절 때 쓴 폭죽 연기가 한반도에 초미세먼지로 유입되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모습입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여기저기서 터지는 폭죽 연기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악귀를 쫓는다며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는 중국 전역에서 열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춘절 시기 한반도 상공에 초미세먼지를 포집한 뒤 여러 성분 중 칼륨과 레보클루코산의 함유량을 분석해봤습니다. 칼륨은 폭죽이 터지거나 볏짚 등을 태울 때 모두 발생하는 반면 레보클루코산은 농작물 소각 때만 나오는 물질입니다. 춘절 행사 하루 만인 지난해 1월 30일 칼륨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하지만 레보클루코산 수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폭죽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춘절 직후 한반도 전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국내에선 설 연휴에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검출된 칼륨은 중국에서 건너온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반도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물 분석으로 초미세먼지 출처가 규명된 건 처음입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8개 업체 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초과로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사과를 하면서 환불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대처가 소극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8개 업체의 제품 13종입니다. 경기 김포의 화성 코스메틱 공장에서 1월 이후 생산돼 납품된 제품으로 중금속 안티몬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안티몬은 독성이 강해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컨실러나 아이브로우 등 얼굴과 눈 주변에 쓰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불안은 더 큽니다. 안 그래도 얼굴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뜨면은 좀 예민해지게 되고 안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식약처는 어제 오후 이들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해당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선 아직 이들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도 안내 문구가 없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잘 없어요. 이 매장에선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 사례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아무도 없었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또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도 4월 2일까지로 2주도 채 안 돼 회사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손타쿠라는 말이 최근 다시 떠올랐습니다.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서 알아서 행동한다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한자 촌탁이 이와 비슷한 뜻입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 쪽에서 손타쿠로 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관료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모리토모 학원 부동산 특혜와 재무성 무더기 문서 조작이 누구를 위해서 이뤄진 것인지 추궁했습니다. 총리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를 떠나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하는 이른바 손타쿠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安倍昭恵幼稚園と書かれてあれば、理財局が恐れ入りましたと言って安くするんですかと。安倍内閣総理大臣。それは全く違います。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손타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정권 차원의 문서 조작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탈 행위 가능성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여당은 황당한 질문까지 퍼부었습니다. 太田理財局長は民主党政権時代の野田総理の秘書官も務めておりまして、安倍政権を貶めるために意図的に変な答弁し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いくらなんでもお容赦ください。 이번 주 초 내각의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에서 시험 주행 중이던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교차로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선 바깥쪽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자율 모드에 놓인 차량이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버는 사고가 난 애리조나주 등 북미 전역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 사고로 자율 모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허용된 주에서는 자발적인 안전 보고서만 제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공공도로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2016년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가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프랑스 회사인 나비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트럭에 들이받치기도 했습니다. 이딴 사고로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미국에서 규제 강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의장석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을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 시의원들이 끌어내립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에 유리한 4인 선거구를 주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오늘 본회의에선 4인 선거구가 전혀 없는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의하라는 인사혁신처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재심의를 벌여 재석의원 31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휴무 대상은 제주도 본청과 산하 행정기관, 제주지방공기업 등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제주지사와 금융기관 등은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사처는 지자체가 공휴일을 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서천 공주 고속도로 공주 방향 충남 청양 부근 경사면에서 흙과 돌이 도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1톤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쏟아진 돌에 일부 부서졌고 승용차 운전자 44살 장모 씨가 손을 다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청양 나들목부터 서공주 나들목까지 양방향 14km 구간을 통제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남과 강원, 전북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여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등에는 10cm 안팎, 강원 산지엔 많게는 2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전남, 충청 등 그 밖의 지역은 비가 옵니다. 네, 터널 공사를 할 때마다 주변의 주민들은 건물 균열과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곳만 지금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산 중턱이 깎여나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잇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터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곳 터널 공사 현장에는 산을 뚫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산을 폭파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바로 옆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갖가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0가구 남짓한 조용한 마을이 시끄러워진 건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터널 파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어머니 시간을 체크해 놓으시라고 경찰에 신고하게. 공사 현장과 마을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이 폭격에 맞아서 흔들리나 보다. 땅에서 올라오는 천둥 느낌이 들었어요. 온 산이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마을 입구 도로가 갈라졌고 집 앞 담벼락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집을 받치고 있는 돌들도 일부 떨어져 나왔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집에 와봤습니다. 지은 지 7, 8년밖에 안 된 집이라고 하는데 이 창틀 위쪽이나 문 위를 보면 곳곳에 금이 나 있습니다. 이 가장 심한 곳을 같이 와서 한번 보시면요. 제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금이 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금이 아니라요. 이 콘크리트 벽이 쪼개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쇠젓가락을 반대편에서 넣어보면
이 세 젓가락이 완전히 통과가 돼서 위아래로 오르내릴 정도입니다. 주택 외벽 안팎 모두 금들이 생겼습니다. 벽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합니다. 종이가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갈라지나 하고 뜯어봤더니 다 틈이 벌어지는 거야.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수평이 맞지 않고 문지방에는 억지로 여닫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 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도 10여 가구 정도가 삽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랫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날씨가 풀리면 산사태가 나거나 이 장마가 왔을 때 하천이 막혀서 수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의 진동과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름을 앞둔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토사라든가 나무라든가 내려와서 매몰되면 모든 물이 범람하니까 주택 쪽으로 침입하는 거죠. 인천 부평의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주장합니다. 발파가 일어나는 공사장 주변 담벼락은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발파 일시와 피해 상황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생들이요. 30-40년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니 굉장히 위험을 느껴서. 부산 천마산 터널과 윤산 터널 등 발파 공사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곳은 지난해만 전국에 10곳이 넘지만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발파 당시 진동과 소음으로만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후화로 일어난 원래 있었던 크랙이다, 균열이다, 앙금이다 하는데 실제 발파를 하지 않는 무진동공법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발파 공사를 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파 공사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The world has stopped turning on its axis. I repeat, the world has stopped turning. Let's go! The power of the foot will propel the planet back into its proper motion. Let's go.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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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How's everybody going this way? This just in. You're running the wrong way. Let's go! I knew it! I knew I was right. We got to do the whole thing again.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부름을 나갔던 중학생 아이는 학교 선생님에게 납치돼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1980년 11월 도박빚에 시달리던 교사가 저지른 이윤상 군 유괴 살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까지 나서서 빨리 사건을 해결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범인을 향한 특별 대국민 담화문도 무척 그답긴 했습니다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잔인한 사건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의 모티브가 됐고 영화로도 기억이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가 이름에서 성을 떼어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였던 납치된 그 어린이와 이름이 같아서 어린 그에게 비슷한 또래의 비극적 죽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윤상이 아닌 윤상으로 바꿔서 대중 앞에 나선 한 음악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불쑥 등장한 지적은 그래서 더욱 난데없어 보였습니다. 윤희상, 윤기권,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자신들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 규정한 이들과 똑같은 윤씨성을 가졌으니 윤상 씨의 사상 또한 의심스럽다는 주장. 더구나 사실관계조차 엉망이었던 비방성 의혹들은 결국 그의 성이 윤 씨가 아닌 이 씨라는 간단한 한 줄로 정리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저 해프닝이라고 넘기기에는 깊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차라리 걱정을 해야 할 사람들은 북쪽의 사람들이 아닐까. 작곡가 윤상과 함께 갈 조용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등의 가수들은 자본주의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 대중예술인들이니 말입니다. 연필 끝에는 지우개가 달려있다. 연필이 잘못 쓰면 지우개가 지워주고 우리들 마음에도 지우개를 달자. 잘못된 생각을 지워버리게. 앞서 말씀드렸던 비극의 주인공 이윤상 군이 초등학교 시절에 남긴 동시의 한 구절입니다. 소년의 시간에서 멈춰야 했던 동심은 오늘의 이 웃지 못할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레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습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또 정치적 대응을 자제한 채 법정 공방 준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이 선언으로 영장 청구를 계기로 다시 정치 투쟁을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노선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전 대통령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몇 가지의 변곡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소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매우 뭐랄까 정치적이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 때 대표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보수 괴멸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거나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정부와 검찰의 각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에 맞춰서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무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차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결국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참모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 정부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기자회견을 지난달 말에 기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즈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30년 구형이 나오면서 며칠만 좀 늦춰보자라고 했는데 다시 그때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까지 새롭게 터졌던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뭐 직접 발언은 물론이고 SNS 글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참모들도 별로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그죠? 네. 그리고 집사 김백준 씨가 털어놓은 소송비 대납 혐의. 이게 그만큼 이제 전국을 찔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 이제는 차분하게 법정 다툼을 준비해야 한다라거나 소환 준비를 잘하면 검찰도 영장을 못 칠 것이다와 같은 그 원로그룹의 조언에 주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기조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에 잘 응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예. 사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는 어저께까지 그렇게 들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젯밤에 의혹의 불길이 김윤옥 여사 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더 이상 개별 사안별로 맡기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영장심사 불출석, 또 정치투쟁으로 선회한다는 이런 입장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예, 선제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이런 결정을 하고 참모들한테 통보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논현동 자택에 들어간 참모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심사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만 생각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치보복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면서 정치적 농성에 돌입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한 사람도 역시 이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네. 비슷한 상황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요 며칠 사이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귀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네, 노동과 근로 같은 듯 다른 두 단어가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노동으로 바꾸자고 청와대가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이유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지를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32조가 대표적입니다. 네.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근로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에 노동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셈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두 단어의 뜻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뜻합니다. 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는 부지런한 것, 그리고 노동은 일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근로의 의미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지거나 바뀐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는 삼국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대적인 개념이 언제 생겼느냐는 건데 한국에선 1890년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교과서로 불리는 국민 소학 독본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책에서 노동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근로는 나라의 부강과 부지런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95년이면 일제강점기 이전이고 그때 이미 나라를 위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새로 만들어졌거나 뜻이 바뀐 건 아닙니다. 네. 물론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근로를 식민지배 논리로 악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정신대나 근로보국대 같은 명칭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근로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방 직후에는 중간파에서는 근로인민당도 만들었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근로자라는 기관지를 발행했습니다. 결국 이념의 구분 없이 근로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재헌헌법에도 근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군사 독재 시대 때는 근로의 개념이 어땠습니까? 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좌우 이념의 개념이 더해지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이 잘 말해주는데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산 진영에서 이 날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함.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기존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후에 노동이라는 표현의 그 이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고려대학교 연구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1946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의 용어 선택을 연구한 결과 1946년에서 67년 사이에는 노동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68년 역전이 됐고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는 근로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격차가 다시 좁혀진 건 1987년 6월 항쟁 이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근로를 강조한 게 언어를 쓰는데도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로에 담긴 애국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다. 반면에 자기 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가려져 왔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저희 JTBC 뉴스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근로라는 말 대신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박성태 기자의 노동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노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예. 두 개밖에 없네요. 근로가 부족한 것 같아. 다음부터 더 근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열어볼까요? 근데 뭐 무슨 아파트인데 매각 작전까지 필요합니까?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 매각 작전인데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아파트를 팔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 그런가요? 당시의 장면을 직접 보겠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 내리면 바로 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동산 협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우리 교육부 장관의 집을 매각해달라고 팔아달라고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예, 김상곤 부총리가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린다고 하자 그럼 더 싸게 내놔라. 또 매각을 알선해주겠다고까지 한 겁니다. 네. 그 아파트는 여러 가지로 오랜 동안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네요. 예.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견제 발언이 나온 것도 저 아파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남의 아파트를 이렇게 팔아라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집값 상승의 혜택을 김 부총리가 보고 있다. 예. 이런 판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해당 아파트 단지를 잠깐 보면 강남에 1,3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3월까지 이 중에 이제 전체 약 10여 채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김상곤 부총리와 같은 평형은 5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예. 김 부총리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은재 의원의 경우 강남에 매물이 없는데 왜 안 팔리냐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른데요. 예. 제가 인근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매물이 귀한 것이 맞는데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 아파트는 매물만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세 잘 안 여부에 나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 여부에 따라서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 부총리의 개인 재산을 야당 의원들이 팔아라 마라, 싸게 팔아라 내놓는 게 지나친 개입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무슨 부동산 업자냐, 우리가 장관님 재산까지 관리해야 하냐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언제 팔리면 그게 또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아파트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서울시장 나서라로 잡았습니다. 예. 나설 사람이 없던 모양이죠? 예,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몇몇 후보들을 접촉을 했는데 다 불출마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 지금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도 유력 후보를 복수로 접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애초에 접촉했던 후보들보다는 지금 접촉하는 후보들이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구인난에 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저에게 홍준표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인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후보가 없으면 당대표라도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좀 비교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당에서 시키면 다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홍준표 대표가 나간다고 한 말은 없나요? 기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홍준표 대표는 따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당내 일부 세력들이 지방선거에 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심하다기보다는 기가 막힌다라고 아마 이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판을 중진 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그럼 암약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까? 암약은 어두운 곳에서 활동한다는데요. 예. 그런 표현인데 예전부터 홍준표 대표는 비판 세력에 대해서 떳떳이 나오지 않고 왜 어두운 곳에 활동하고 있냐라는 투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홍 대표가 중진들과는 계속 좀 갈등이 있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당내 4선 이상 중진들 의원이 그래서 몇몇이 이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우선 4선 이상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홍 대표에게 전달을 해보자. 그런 의견으로 내일 오전 9시 반에 회동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 또 다른 당 지도부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9시에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겠다라고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두 회동이 같이 열리기가 불가능한 시간인데요. 그러자 중진원들은 그러면 연석회의도 안 가고 우리는 모레 만나겠다라고 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오늘 6월에 개헌하는 안이 올라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마라. 만약에 참여하는 의원 있으면 제명까지 시키겠다라고 좀 강하게 6월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예. 중진 의원들은 이런 표현도 너무 강하다,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좀 비판을 제명이라면 했습니다. 당에서 제명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믿을 사람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의 경우 예전에는 비례대표이기 예. 때문에 제명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홍준표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 표결권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가 계속 좀 머릿속에서 걸리는데요. 예.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꽃이죠. 예, 선거에 있어서는. 그죠? 예. 예. 다만 이제 서울시장이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자리긴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 많은 눈이 오고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옵니다. 또 오늘보다 바람도 강하고 쌀쌀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alk away if you want to. It's okay if you need to. Well, you can run, but you can never hide from the shadow that's creeping up this side.